족발 좋아하시잖아요. 와, 어떻게 알았어요? 순대곱창 좋아하면 족발도 좋아할 것 같아서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잠깐만요.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새우젓 말고 쌈장에 찍어야 하고요. 보쌈 무채를 족발 위에 올린 뒤에 어리굴젓을 딱 한 젓가락 넣어요. 많으면 맛이 묻혀요. 거기다 깻잎 2장 겹쳐서. 맛있는데요? 이사님, 설명 다 듣고 드셔야죠. 그래서 이거 2장 맞죠? 쌈장 살짝, 무채 올리고 어리굴젓 요만큼만요. 이렇게요. 보여요? 지난번에 싸준 것처럼 한 쌈 싸줘요. 누나라고 하면 싸준다니까요. 두 사람 또 먹방 찍네요. 9화 지금 시작합니다. 양현빈과 공주아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막 공주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직후였고 공주아는 그 말의 무게에 숨을 참고 있었는데요. 두 사람의 시선이 골목 안쪽으로 향하자 다름 아닌 민용길과 이희경이 바람난 사실을 알아챈 순간의 그 표정이란 충격, 당혹감,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 무언가가 섞인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목 반대편에서 양동숙이 오고 있었거든요. 골목 안에 있던 사람은 공대안의 아내 이희경, 그러니까 공대안과 최근 이혼 협의 중인 그 여자였고요. 그 옆에 있는 남자가 바로 양동숙의 남편 민용길이었던 겁니다. 공주아가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가 양현빈의 팔을 잡아당기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빨리요, 고모 막아야 해요. 양현빈도 이미 상황 파악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 하나로 작전을 공유하듯 동시에 움직였는데요. 양현빈이 양동숙 쪽으로 달려가고 공주아는 골목 안쪽 두 사람을 향해 빠른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양현빈이 양동숙 앞에 막아서며 고모, 잠깐만요 하고 외쳤지만 양동숙은 이미 눈치가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카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의 앞을 막아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양동숙이 미간을 좁히며 현빈아, 너 여기 왜 있어? 라고 물었고 양현빈은 어색하기 짝이 없는 웃음을 지으며 그냥 근처에 볼 일 있었어요. 고모, 저 요즘 좀 힘든 일 있는데 고모한테 얘기 좀 하려고 했어요 하며 양동숙의 시선을 자신에게 붙들어 두려 했습니다. 한편 공주아는 골목 안쪽으로 뛰어들어가서 공대안의 아내와 양동숙의 남편을 향해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제발 소리내지 말고 당장 사라지라는 신호였지요. 공대안의 아내는 공주아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양동숙의 남편 역시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으며 발걸음을 뒤로 뺐습니다. 공주아가 짧게 지금 당장 두 분 따로 가세요라고 낮게 쏘아붙였고 두 사람은 마치 들킨 아이들처럼 각자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양현빈이 양동숙의 시선을 붙잡기 위해 억지로 고모, 저 요즘 고민이 많아요 라고 운을 떼는 순간 양동숙이 조카 얼굴을 직접 마주보는 대신 조카 어깨 너머로 시선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양동숙의 눈에 들어온 건 골목 안쪽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오는 자신이 아는 실루엣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양동숙이 그 실루엣을 알아보기까지는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걷는 방식, 입고 있는 외투, 거기다 살짝 들린 고개 각도까지 10수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 옆에 있던 여자가 누구인지도 단박에 알아차렸어요. 바로 공대안의 와이프 이희경이었어요. 양동숙의 발이 멈췄습니다. 양현빈은 고모의 얼굴이 굳어버리는 걸 보면서 이미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양동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달려가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선 채로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골목 끝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골목에서 나와 양동숙의 옆에 섰을 때 양동숙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냥 고여만 있는 그 눈빛이 소리치는 것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공주아가 조심스럽게 저하고 불렀지만 양동숙은 그냥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됐어요. 알아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알고 있었다는 말. 그 말의 무게를 공주아도 양현빈도 쉽게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아는 이 사실을 삼촌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상심이 커질지 걱정이었어요. 그날 밤 공주아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양현빈이었습니다. 양현빈이 한 말이 공주아의 귓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한테 그렇게 웃어줄 거 생각하니까 못 참겠어서. 공주아는 잠을 자다가도 그 목소리가 떠올라서 눈을 떴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다가도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며 그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자신이 왜 그렇게 심장이 쿵했는지, 왜 아무 말도 못했는지 공주아는 그 이유를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인정하기 무서웠던 거예요. 원수 집안의 남자를, 그것도 직장 상사이기도 한 그 남자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공주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백을 한 다음 날 아침 양현빈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일부러 일찍 나온 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 공주아가 출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보다 먼저 자리에 앉아 있고 싶었던 건 맞았습니다. 어젯밤 그 골목에서 한 마리 자다가도 떠올랐는데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주아가 오늘 어떤 얼굴로 나타날지 그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공주아가 사무실에 들어선 건 그로부터 딱 20분 뒤였습니다. 양현빈이 서류를 보는 척 눈을 내리깔고 있었는데 공주아가 들어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공주아도 양현빈의 자리를 인식한 게 분명했습니다. 평소보다 0.5초쯤 늦게 좋은 아침이에요. 이사님이라고 했거든요. 그 0.5초의 간격이 양현빈한테는 크게 들렸습니다. 공주아가 선택한 방어 기제는 평소처럼 굴기였습니다. 회사에서 양현빈을 마주쳤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건넨 것이었어요. 양현빈은 공주아의 그 태도에 잠깐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어제 그 말을 한 뒤로 공주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사실 긴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주아가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똑같이 대하는 걸 보니 양현빈은 그게 더 신경 쓰였습니다. 무시하는 건지, 아직 답을 못 낸 건지, 아니면 진짜로 별 감흥이 없는 건지. 오전 내내 두 사람은 철저하게 업무적으로만 대화했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의 신규 시안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고 공주아는 깔끔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했는데요.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어색했어요. 평소에는 보고 중간에 공주아가 농담 같은 걸 한마디씩 얹곤 했는데 그날은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끝냈거든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다른 팀원들이 우르르 나가고 사무실에 두 사람만 남는 타이밍이 생겼습니다. 공주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려는 순간 양현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이잖아요. 공주아가 가방 끈을 잡은 채 멈췄습니다. 양현빈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말을 이었는데요. 소개팅? 오늘이라고 했잖아요. 공주아가 잠깐 양현빈을 바라봤습니다. 공주아가 애써 태연하게 네, 저녁이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양현빈이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공주아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아무렇지 않지 않다는 게
너무 티가 났는데요. 나갈 거예요? 진짜로요? 공주아가 짧게 왜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양현빈이 왜요긴요. 어제 그 말 들었잖아요 라고 했고요. 공주아가 그 말에 시선을 살짝 피하면서 어제 한 말이 소개팅 취소하라는 뜻이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양현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되받았는데요.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공주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저 원래 이 소개팅 소혜 씨가 정말 공들여서 잡아준 거예요. 그분 친오빠거든요. 갑자기 취소하면 어떻게 해요? 양현빈이 갑자기가 아니죠. 이유가 생긴 거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공주아가 이유요? 라고 눈을 동그랗게 떴는데요. 양현빈이 조금 뜸을 들이다가 어제 제가 한 말이 이유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공주아가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질 것 같은 걸 참는 얼굴로 고개를 내렸습니다. 웃으면 지는 것 같아서 꾹 참았는데요.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는 표정을 정리한 뒤였습니다. 이사님 말이 소개팅을 취소할 이유가 되려면 저도 이사님한테 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양현빈이 그 말에 잠깐 굳었습니다. 공주아가 말을 이었어요. 일방적으로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소개팅을 취소해야 할 의무는 없잖아요. 양현빈이 그건 그렇죠라고 짧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공주아한테서 떼지 않았는데요. 그래서요, 없어요? 공주아가 네, 라고 되물었습니다. 양현빈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요? 공주아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면 되는데 그 말이 입안에서만 맴돌고 나오질 않았거든요. 양현빈이 그 침묵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빨리 대답 못하는 거잖아요. 공주아의 귀가 살짝 빨개졌습니다. 공주아가 가방을 어깨에 고쳐 매면서 저 회에 준비하러 가요라고 했는데요. 양현빈이 소개팅 나갈 거예요. 말 거예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공주아가 걸어가다 다시 뒤돌아서며 소개팅 안 나가면요? 안 나가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자 뭔가 결심한 듯 현빈이 당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가지 말아요. 내가 공주아 씨 좋아하니까 우리 이제 친구 그만해요. 뜨거운 눈길로 공주아를 바라보며 말하자 주아의 얼굴은 더욱 더 발그레해졌어요. 이어서 양현빈이 말했습니다. 이거 콘서트 티켓이에요. 오늘 저녁 7시 기다릴게요. 주아 씨 올 때까지. 양현빈은 공주아가 나간 문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저녁 공주아가 소개팅 장소로 향하는 장면이 자꾸 그려졌는데 그게 영 불편했습니다. 스스로도 공주아를 향한 마음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표정으로 양현빈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정동에는 소문이 하나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인회장 선거에서 공정한이 당선된 것, 그리고 그 한 표가 양선출 어르신에게서 나왔다는 것. 이 이야기가 집 밖에서 소문이 났다는 것이 양동익의 귀에까지 닿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양동익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의 표정은 분노라기보다는 수치심에 더 가까웠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원수 집안 사람에게 표를 줬다는 게 양동익에게는 그냥 뺨을 얻어맞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차세리는 남편 양동익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빠르게 파악하고는 자신의 계획을 조용히 앞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황희원 부부와 가까워지는 작전이었는데요. 차세리가 설정한 그림은 이랬습니다. 황희원이 각별하게 여기는 막내딸을 양현빈과 자연스럽게 가깝게 만들면 황희원 집안과 양씨 집안이 사돈관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양동익의 정계 진출 계획도 훨씬 매끄럽게 흘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차세리는 그 첫 단추로 황희원 부부에게 주말 라운딩을 제안했고 황희원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차세리는 양현빈을 이용해서 신분 상승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현빈의 마음속에 공주아가 깊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는 채 말이죠. 공주아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에 흔들리기 시작한 건 바로 이 지점부터였습니다. 그 며칠 사이 양동숙의 집안에서 가장 예민하게 눈치를 채고 있던 건 의외로 아들 민지후였습니다. 민지후는 원래 눈치가 없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엄마 양동숙이 공부해 한의대 가야지를 입에 달고 살아도 속으로 힙합 가사를 쓰고 겉으로는 반항하면서도 엄마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엄마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 아이였으니까요. 그러니 아빠가 며칠째 짐 가방을 싸뒀다가 어느 순간부터 다시 방에 들여놓은 것도 엄마가 아침마다 숟가락을 들면서도 뭔가 억지로 먹는 것 같은 표정인 것도 민지우는 다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방에서 이어폰만 끼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저녁 민지우가 먼저 아버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응하고 대답했고 민지우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아버지가 혼자 앉아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화면을 뒤집으며 민지우를 봤는데요. 민지우가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말이나 툭툭 던지는 애가 그날은 말을 꺼내기 전에 입술을 한번 깨무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 민지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진짜로 우리 버릴 거야? 아버지가 그 말에 굳었습니다. 버린다는 표현을 아들 입에서 직접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말이 어딨어. 아빠가 왜 너를 버려라고 했지만 민지우는 그 대답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춘기 소년 특유의 어른의 말을 고지 믿지 않는 그 눈빛으로요. 이혼하면 버리는 거잖아. 아빠가 나가면 나 언제 봐. 명절에 한 번씩 봐. 그게 아빠야? 민지우의 목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조금씩 떨렸습니다. 억지로 담담한 척하려는 게 역력했는데요. 아버지가 지우야. 하고 불렀지만 민지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는 형 엄마 아빠 이혼했는데 그 형 요즘 학교도 잘 못 나와. 나는 그렇게 되기 싫거든. 나 지금도 엄마한테 치여서 힘든데. 그 말을 하면서 민지우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얼굴을 못 보겠다는 듯이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 민지우가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쾅 닫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닫고 나갔는데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그 장면을 복도에서 듣고 있던 양동숙은 등을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지우가 그런 말을 품고 있었다는 걸 엄마인 자기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게 마음을 저몄는데요. 양동숙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남편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고 양동숙은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당신 알아? 지우 담임 선생님께 전화 왔었어.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이랑 잘 안 어울린다고. 선생님이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무 일 없다고 했어. 아무 일 없다고. 양동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는데요. 지우 친한 친구가 박지수 그의 엄마가 나한테 살짝 그러더라. 지우가 요즘 점심을 혼자 먹는다고. 입맛이 없는지 깨작거리기만 하고 괜찮다고 했대. 그 나이에 혼자 점심을 먹어요. 우리 아들이. 남편이 시선을 피했고 양동숙이 한 발짝 더 들어왔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고 했지, 당신? 근데 당신 정말 지우가 어떤지 보여? 저 방에서 저 애가 이어폰 끼고 뭐 하는지나 알아? 힙합 가사 쓰는 거야. 아무도 안 들어줄 것 같은 얘기들을 거기다 적는 거라고. 그게 내 눈엔 얼마나 짠한지. 양동숙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얹었는데요. 이래도 당신은 기어코 우리 버릴 거야?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양동숙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방을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양동숙이 복도를 지나 민지후 방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문 안쪽에서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가사를 읊조리는 소리였습니다. 양동숙이 문에 손을 올렸다가 그냥 내렸습니다. 들어가서 안아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랬다가 자기가 먼저 울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복도에 혼자 서 있는 양동숙의 어깨가 평소보다 조금 더 처져 있었습니다. 한편 공대안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양동숙이 공대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달라는 거였어요. 공대안은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양동숙이 먼저 나와 있었고 두 사람이 마주 앉은 그 테이블 위로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양동숙이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요. 우리 남편 집 나갔었어. 공대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양동숙이 잠깐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랑 바람났는지 알아? 공대안이 순간 굳었습니다. 양동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공대안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와이프하고 우리 남편이 바람났어. 그 말이 공대안의 귓속으로 들어오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뇌가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다시 5초가 걸렸고요. 공대안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어딘가 먼 곳을 응시하는 텅 빈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양동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봤어. 공주아 씨랑 현빈이가 막으려 했는데 뭐 어차피 바람 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냥 확인한 거야. 근데 그 상대가 대한 씨 와이프라서 너무 충격적이라 말도 안 나오더라. 공대안이 한참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고 이혼도 했고 그 상대가 원수 집안의 고모 남편이라는 것. 이 문장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게 공대안에게는 너무 버거웠습니다. 공대안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양동숙이 약간 의아한 눈빛으로 공대안을 봤는데요. 공대안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숙 씨는 어떻게 하려고? 양동숙이 잠깐 멈췄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혼할 거야. 이번엔 내가 먼저. 원래 동숙은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고 한사코 남편을 제지해왔지만 남편의 뻔뻔함에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했어요. 공대안이 오랫동안 양동숙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억척스럽고 날카롭고 아들 지우 하나만 보고 살아온 그 여자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공대안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양동숙의 빈 컵을 들고 카운터로 걸어가서 따뜻한 걸로 바꿔왔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 한마디를 건넸는데요. 양동숙은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스한 컵을 두 손으로 감싸는 손이 아까보다 조금 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용길이 먼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양동숙은 소파에 앉아 한의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민용길이 맞은편에 앉는 걸 느꼈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용길이 한동안 말을 못하다가 동숙아라고 불렀습니다. 양동숙이 그제야 서류에서 눈을 들었어요. 민용길의 얼굴을 보는데 평소와 달리 뭔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양동숙이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으며 왜? 라고 했는데요. 민용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시 생각했어. 양동숙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 말을 받았습니다. 다시 생각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양동숙의 마음에서 뭔가 따뜻한 게 올라오는 대신 그냥 피로감이 먼저 왔습니다. 기뻐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감정이 잘 안 붙는 거예요. 양동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민용길이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양동숙이 말을 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원하면 그냥 보내줄 생각이야. 억지로 잡고 싶지 않아. 지우도 이제 다 컸고 뭐가 어떻게 되든 제 앞가림은 저하니까. 민용길이 동수가라고 다시 불렀지만 양동숙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나 진짜 많이 무너졌어. 근데 그게 당신 때문만은 아니었더라고. 그냥 내가 너무 오래 혼자 다 짊어지고 살았던 거야. 한의원도 지우도 집안일도. 당신한테 기댄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도 모르겠어. 민용길이 그 말에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양동숙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다시 생각했다고 해도 그게 나한테 바로 기쁜 소식이 아닌 거야. 솔직히 말하면. 민용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는데요. 양동숙은 남편이 우는 걸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민용길이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나 잘못했어. 진짜로. 변명 안 할게. 할 수도 없고. 양동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용길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오늘 지우가 나한테 와서 말했잖아. 아빠 진짜로 우리 버릴 거냐고. 그 눈빛이. 나 오늘 하루 종일 그 눈빛이 안 지워졌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오늘에서야 진짜로 실감이 났어. 너무 늦게. 양동숙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쥐어졌습니다. 지우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 어딘가가 건드려지는 걸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도 쉽게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민용길이 양동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혼하자고 큰 소리치면서도 나라는 인간을 누가 받아줄 거며다 없어진다는 게 실감이 나는데 무섭더라. 양동숙이 피식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는데요. 그거 사랑이 아니라 익숙함이라는 거야, 당신. 민용길이 그래도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 처음부터 다시는 못해도 지금부터라도. 양동숙이 오랫동안 민용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하는지, 믿을 수 있는지. 그 판단이 쉽게 서지 않았어요. 10수년을 같이 살면서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은 게 한두 달 전 일이었으니까요. 양동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어. 민용길이 말해라고 했고 양동숙이 똑바로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그 여자, 이제 절대로 연락하지 마. 만나지도 말고 문자도 말고 전화도 말고. 기회는 딱 한 번이야. 내가 한 번 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그때는 내가 먼저 이혼해. 미련 없이. 민용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동숙이 고개로 말하지 말고 입으로 말해라고 했는데요. 민용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안 만나. 연락도 안 해. 맹세할게. 양동숙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딱 한 번 이 사람이 내뱉은 말의 무게를 지켜보겠다는 거였는데요. 양동숙이 다시 서류를 집어들면서 말했습니다. 일단은 알겠어. 민용길이 더 뭔가 말하려는 걸 양동숙이 눈빛으로 막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는 눈빛이었는데요.
민용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면서 문 앞에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양동숙은 이미 서리로 시선을 돌린 뒤였어요. 민용길이 방문을 닫고 나서 양동숙이 손에 들고 있던 서리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아무것도 읽히지 않았거든요. 양동숙이 잠깐 눈을 감았는데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공대한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양동숙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작게 저으면서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는데요. 이 감정은 지금 당장 생각하면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겠다고 한 날 밤에 원수 집안 남자 얼굴이 떠오른다는 건 양동숙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양동숙이 서류를 뚫어지게 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정신 차려, 양동숙. 한편 공주와의 남동생 공우재에게도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대 준비 중인 재수생 공우재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양현빈의 여동생 양은빈이 나타난 것인데요. 양은빈은 원수 집안이라는 설정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직진하는 MZ세대 사랑꾼이잖아요. 양은빈이 공우재 옆에 아무렇지 않게 앉으며 오늘 공부 잘 돼? 라고 물었고 공우재는 양씨 집안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무뚝뚝하게 어라고 짧게 대답하면서 눈을 책에서 떼지 않으려 했습니다. 양은빈이 그 옆에서 자기 책을 꺼내 펼치며 나도 이 부분 모르는데 나중에 좀 봐줄 수 있어? 라고 했는데요. 공우재가 거절하려고 고개를 들었다가 양은빈의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일부러 귀여운 척하거나 억지 미소를 짓는 게 아니라 진짜로 물어보는 솔직한 눈빛이었는데요. 공우재는 그 눈빛에 잠깐 말을 잃었다가 결국 어디? 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양은빈에게 얼마나 큰 전진인지 공우재는 아직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양은빈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겉으로는 아주 태연하게 책을 공우재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퇴근 시각이 다가오면서 공주와의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시계가 6시를 향해 가는 동안 공주와의 손은 책상 위에서 볼펜을 쥐었다 놨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공주와의 마음이 이미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본인만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퇴근 시각이 되자 공주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버튼을 눌렀는데요.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소개팅 상대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소혜 씨가 공들여 잡아준 자리였고 상대방은 이미 약속을 위해 나섰을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콘서트장에는 다른 남자한테 그렇게 웃어줄 거 생각하니까 못 참겠어서라고 했던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주아가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 순간 공주아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핸드폰을 꺼내서 소개팅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요. 정말 죄송해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공주아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는데요. 찝찝함과 이상한 설렘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인지 틀린 선택인지는 몰라도 이미 엘리베이터는 1층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공주아가 회사 문을 나서면서 반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콘서트장 쪽으로요. 한편 콘서트장 앞에서 양현빈은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6시 50분이었습니다. 공연 시작까지 10분 남은 시각이었는데요. 양현빈이 입장 게이트 옆 기둥에 기대서 팔짱을 낀 채 콘서트장 입구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들어가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 공주아는 없었어요. 양현빈이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6시 52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사실 양현빈이 이 콘서트 티켓을 구한 건 공주아가 며칠 전 무심코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아티스트 공연이 있는데 티켓이 다 팔렸다고 아쉽다고 잠깐 말했던 거였는데요. 양현빈은 그 말을 흘려듣는 척했지만 그날 바로 티켓을 구했습니다. 그 사실은 죽어도 공주아한테 말할 생각이 없었는데요. 6시 55분이 됐습니다. 양현빈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소개팅을 갔나?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양현빈의 턱이 살짝 굳었어요. 오늘 공주아를 볼 때부터 각오는 하고 있었는데 막상 시계가 이 시각을 가리키고 있으니 생각보다 더 불편했습니다. 양현빈이 기둥에서 몸을 떼며 입구 쪽으로 두 걸음을 옮겼는데요. 6시 57분 양현빈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화를 할까 말까? 전화를 하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티가 나는 거고, 안 하면 이대로 공주아가 소개팅 자리에 앉아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른 채로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양현빈이 화면을 켰다가 껐다가를 2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소개팅 장소가 어딘지는 아는데 지금 달려가면 소개팅을 시작하기 전에 막을 수 있을 시간이었거든요.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발이 먼저 움직이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현빈이 고개를 돌렸는데요. 입구 쪽에서 한 사람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지고 숨이 차서 뺨이 발그레해진 채로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려오는 공주아였어요. 양현빈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공주아가 양현빈 앞에서 겨우 멈춰서서는 허리를 숙이고 무릎에 손을 짚은 채 숨을 골랐는데요. 하하. 숨소리가 헐떡였습니다. 뛰어온 게 꽤 됐던 것 같았어요. 공주아가 고개를 들어 양현빈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갔죠? 양현빈이 한동안 공주아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공주아가 숨을 한 번 더 고르면서 왜 말이 없어요? 들어간 거예요? 라고 물었고 양현빈이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공주아가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러고는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면서 기다릴 거 아니까 왔어요. 라고 했는데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모든 대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양현빈이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게 아니라 뭔가 꽉 막혔던 게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웃음이었는데요. 그러더니 양현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면서 공주아를 끌어당겼습니다. 말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냥 세게요. 공주아가 하다가 양현빈의 품에 안겨버렸는데요. 양현빈이 공주아의 등에 팔을 두르고 꼭 잡았습니다. 흐트러진 머리도 빨개진 뺨도 아직 고르지 못한 숨소리도 그대로 인채로요. 공주아가 그 품 안에서 잠깐 굳어 있었습니다. 밀어낼까 그냥 있을까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몸이 먼저 힘을 풀어버렸습니다. 공주아가 천천히 양현빈의 코트 자락을 손으로 쥐었는데요. 두 사람 주변으로 공연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만큼은 시간이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양현빈이 공주아의 귓가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게 왔네요. 지금 안 왔다면 소개팅 깨러 갔을 거예요. 공주아가 작게 쏘아붙였습니다. 달려왔거든요. 양현빈이 또 웃었습니다. 공주아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얼굴이 더 빨개지는 걸 느꼈는데 마침 품 안에 파묻혀 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선애가 약국 앞 의자에 혼자 앉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의자에 앉아 동네를 바라보시는 편이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나선애의 시선이 공씨 의원과 양씨 의원 사이 골목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그 눈빛이 단순히 길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골목 너머 30년 전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그 침묵 속에 뭔가 굉장히 무거운 비밀이 들어있다는 걸 누가 알까요? 공주와 할아버지와 양현빈 할머니가 눈이 맞아 가출했다는 두 집안 30년 악연의 시작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나선의 할머니만 알고 있다는 거요. 30년 전 그 골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날 두 집안의 악연이 다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것. 그 예감이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지만 두 집안 일은 아직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대항과 양동숙의 관계, 공우재와 양은빈의 접근, 차세리의 매칭 작전, 그리고 나선의 할머니가 혼자 안고 있는 30년 전의 진실.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요. 그날이 오면 온정동은 정말이지 조용한 날이 하루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두 집안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다음 영상에서 훨씬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요.